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박덕순 약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경기도 마약대치운동본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의학역 앞에 도깨비시장 오고리에 손온누리 약국을 39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인근에 엘림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15년 동안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대치운동본부 치료재활 강사로 지금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약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피해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 개요는 의약품 분류, 그리고 중독성 물질,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원인, 그리고 불법 중독성 물질, 마약류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맛있는 라면이 나오죠? 예, 여러분 한창 때니까 뭐 2그릇, 3그릇 먹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는 배부를 때까지 먹죠. 그런데 중독성 약물은 먹다가 중단하고 싶어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정답이 나오죠? 그만 먹을 때까지.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지금 프로포콜이라는 주사액 사진이 나오죠. 이 주사액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왜 규제를 하냐면 자신이 조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급처를 병원과 약국에 한정돼 있고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이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미국은 왜 마약을 많이 할까? 지금 미국은 그 청소년들의 사망률이 마약이 1위래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을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왜 마약이 많이 퍼졌을까?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을 했는데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그 진통제를 의사들이 처방을 한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사람까지 처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뒤늦게 그것을 문제가 된 것을 알아차린 정부에서 처방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이미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대체할 약을 찾다가 마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부터 전 그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동영상이에요. 의약품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는 약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요. 또 규제 약물은 남용이 너무 많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마약이나 습관성 의약품,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 약물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예, 약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약물은 일반적인 의약품을 포함해서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약은 약이 되는 약이 있고 독이 되는 약이 있어요. 예, 지금 프로포콜 같은 거는 원래는 마취제예요. 수면 마취제. 수술하거나 치과에서 쓰던 마취제인데 이거는 잘 쓸 때는 꼭 필요한 약물이겠죠. 그런데 예, 마이클 잭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냥 피곤하니까 프로포콜 주사를 맞고 수면을 하다가 점점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약이 늘어나서 결국은 어느 날 과다 사용해갖고 호흡 마비가 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거는 독이 되는 약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목숨까지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독성 약물을 우리가 마약류라고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중독성 약물을 한번 또 다시 정의를 해보면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했어요. 세 가지를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충동을 느끼는 의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성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금단 증상. 사용을 중지하면 견디기 힘든 온몸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중독성 약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운전을 하다가 뭐 환청이나 환각이 보여서 뭐 사고를 내거나 또 건물을 들이받거나 이런 것이 많이 매스컴이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물질, 이것을 중독성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 중독성 약물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마약류. 마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편, 헤로인, 코카인 같은 걸 말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신경안정제, 수면제 종류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대마, 대마초, 해시씨 같은 물질도 들어가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술에는 알코올, 담배는 니코틴, 커피에는 카페인, 중독성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록 이제 마시는 술을 음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커피도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성 약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중독성 약물을 또 다른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중추신경을 기준으로 흥분시키는 게 있고 억제시키는 게 있고 환각작용이 있는 게 있어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대표적인 게 담배예요. 담배는 이제 뭐 이렇게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밤에 잠자다가 또 뭐 공부를 하고 싶다, 졸립다 이럴 때 담배를 또 찾는 사람도 있고, 시를 쓰는 시인들이나 뭐 작곡가들이 밤새도록 작업할 때도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죠. 그런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암페타민, 필로폰이죠. 그리고 카페인, 코카인. 뭐 커피를 막 잠 안 자려고 막 10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거고요. 반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술이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막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편 계열, 그리고 수면제, 흡입제, 합성 마약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는데요. 대마초, 그리고 이제 진해거담제 중에 일부, 그리고 LSD 같은 그런 약물들이 있기도 해요. 네, 지금 고양이가 나오는데 털이 그냥 쭈삣쭈삣하게 다 서 있죠. 얘는 지금 흥분돼 있는 거예요. 쥐 고양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흥분돼 있으면 날이 서 있죠.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흥분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죠. 우리가 낮에는 교감신경이 흥분됐다가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전달물질이 증가돼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포콜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게 이제 마취제잖아요. 수면 마취제.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조차도 중독이 되고 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점점점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호사나 의사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가정주부, 직장인까지도 점점점 많은 분들이 약물, 중독성 약물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헤로인과 펜타놀이 이제 나오는데요. 헤로인은 원래 천연 마약이고요. 펜타놀은 합성 마약이에요. 처음에 이제 헤로인을 마약 그 업자들이 팔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합성으로 펜타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치사량이라는 건 사람을 얼마만큼 먹었을 때 죽느냐 하는 용량인데 헤로인의 40분의 1만 먹어도 펜타놀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마약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이걸 막 섞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자꾸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늘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미국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돈 스파이크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을 마친 돈 스파이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성실히 임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호텔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하셨다고 하는데 수사 피하려는 의도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 이유와 필로폰 구입 경로 등 추가 질문에도 네. 유명한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존경받던 분들이 이렇게 중독성 약물에 노출돼서 이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분량의 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유아인,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유아인도 안타깝게도 또 네 종류의 마약에 노출됐다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지난달 5일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맡겼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나온 정밀감정 결과에서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약으로 지정해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과 운하명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유아인 씨 모발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재작년에만 병원을 73차례나 방문해 4,400mg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코카인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게 마약을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하다 보면 자꾸 내성이 생기고 용량이 자꾸 늘어나고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 처음에는 하나에서 4가지 아마 막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섞어서 마약을 중독성 약물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은 왜 마약을 찾게 되고 중독이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원래는 바라던 일을 성취했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전교 1등을 했다. 또 칭찬을 들을 때, 또 내가 의미 있는 일하고 남을 칭찬을 해줄 때, 이럴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에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손흥민 선수.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할 거죠. 만약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승까지 가가지고 그냥 골인 해갖고 우리가 1등을 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 국민과 손흥민 선수 전부 다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 나오겠죠. 예,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BTS 지금 군대도 갔고 뭐 해체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으로 1등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럴 때 나오는 진짜 좋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양면성이 있어요. 원래는 도파민이 부족하면 굉장히 이제 큰 질환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 예, 몸이 마비되고 이제 굳어서 나중에 밥도 혼자 못 먹고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병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예, 몸이 막 떨려서 손발이 떨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도파민이 적당히 있으면 창의적이고 활발하고 행복한 건데 또 너무 많으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중독이 되고 자꾸 탐닉을 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도파민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우리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좋은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마약이나 또 니코틴,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을 자꾸 찾게 되고요. 또 게임이나 도박이나 컴퓨터 중독 같은 것이 걸려도 또 기쁨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의 10배에서 40배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폭발적인 도파민으로부터 그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보상,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이 중독이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필로폰이라는 이제 마약을 써서 이제 뇌가 손상된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빨간 부위 보이시죠? 밑에 있는 해마, 기억력을 유지하는 해마도 이미 다 손상이 됐고요. 또 감정 보상을 담당하는 변연계에도 굉장히 손상이 됐고, 우리 뇌가 전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사진이고요. 점점점 많은 뇌성이 생겨서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 나는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레몬 같은 거 생각하면 막 입에 침이 고이죠. 비타민C도 셔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물을 이렇게 중독된 사람, 약물을 접해본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그 느낌을 이제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거기서 그 욕망을 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도 끊었다가 또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 피는 연기만 이렇게 맡아도 담배 생각이 나는 것처럼 특히 마약류, 중독성 약물은 재발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10번 이상 교도소에 가서 이제 마약을 중단했다가 또 나오면 또 다시 마약을 하고. 그래서 평생을 교도소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약에서 중독됐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분이 진짜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진짜 체면이 자식한데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평생 괴로움을 겪는 걸 제가 주변에서 보고 진짜 이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된다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충격이라 그랬죠. 충격. 40배의 도파민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 도파민 분비량의 40배.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에 장기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에 이게 기억이 되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6살 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뭐 7살, 8살, 9살 때 기억은 잘 없는데 6살 때 기억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흰색 연구차가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관에다 싣고 가시는 모습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었던 거죠. 이것처럼 이런 중독성 약물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그런 쾌감이 장기 기억에 저장돼서 도저히 잊어버려지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약물 중독 되면 어떤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이제 보이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성제,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거라 그랬지 아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각성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페인 요즘에 이제 뭐 공부할 때 졸립다고 해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막 150ml 막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을 먹고 계속 먹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잠을 처음엔 안 올지 모르지만 제대로 기억이 안 되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수면제, 여기 알코올, 술도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확 들이받고 사고 나고 이러죠. 그래서 벤조, 디아제핀계, 수면제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뭐 또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약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끝났지만 젊은 분들이 수면제나 이런 걸 찾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잠이 안 온다든지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약물을 찾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아편류.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몰핀. 몰핀은 이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말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몰핀을 가지고 주사액을 만들어 갖고 몰핀 시럽도 만들어서 이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도 하는, 그렇게 약용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요. 코데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침약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기침이 심하니까 처음에는 약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헤로인, 옥시코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합성, 아편과 합성제 혼합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중독성 약물들이 있어요.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 모르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중독성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로 네, 이제 환각제, 대마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 약물에 속하고 있어요. 예, 이제 프로포콜로 인해서 아까도 마이클 잭슨도 사망했지만 또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프로포콜을 마약류로 분류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나라고요.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도파민 방출량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몰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니코틴도 담배지만 상당히 그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담배도 사실 굉장히 끊기 어려운 중독성 약물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담배 끊는 약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 담배를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약물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몰핀이나 니코틴, 암페타민, 코카인 같은 중독성 약물들이 스스로 끊고 싶다고 해서 끊기가 쉽지 않은 약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게 됐는데 중독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병처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독은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내가 담배를 폈는데 그걸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 먹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앞으로 절대로 중독성 약물 마약류는 접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게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중독이 됐어. 그러면 다른 병처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그 약물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독이 되면 우리 몸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한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처럼 약물의 중독도 역시 치료를 해서 고칠 수 있고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 보면 머릿속에 물질이라는 빨간 글씨가 2개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잠도 자고 학교에도 가고 가족과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2단계로 가면 물질이 지금 빨간 글씨가 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어떤 행위, 정상적인 행위가 점점점 없어지고 중독에 관한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중독성 약물만 생각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입해서 내가 그 약물을 섭취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진짜 일상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성 약물에 빠지게 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망가지고 그 삶을 송두리째 중독에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독성 약물의 독성과 의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 거,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 순으로 이렇게 의존도와 독성이 올라가는데요. 노란 거에서 조금 지나가면 주황색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 담배 한번 볼게요. 담배가 의존도가 2고 독성도 1이 넘어가죠. 그 담배 바로 밑에 알코올, 술이죠. 술도 역시 의존도가 2고요. 그리고 독성이 1이 좀 더 넘어가요. 술, 담배가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술을 많이 먹어서 뇌가 녹아서 알코올성 치매가 와갖고 저희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이 40대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40대인데 중독성 약물, 알코올, 술 때문에 인생을 다 이제 망가진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수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주황색 글씨는 수면제 일종이에요. 그리고 밑에 암페타민, 케타민, 아까 유아인 씨도 케타민에 노출됐다고 하고 나온 거 있죠? 다 중독성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빨간 글씨에 코카인, 헤로인은 더 많은 의존성과 더 많은 독성을 가진 중독성 약물이죠. 이렇게 진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중독성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 필로폰의 기원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고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에 여공들이 밤새서 방직을 해가지고 수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59년생이니까 약간 그 세대를 좀 이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졸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각성제처럼 피로회복제라고 해갖고 일본에서 필로폰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그랬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중독이 된 사람들을 뭐 뽕쟁이 이렇게 또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예, 히로뽕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럼 이 히로뽕, 필로폰의 부작용을 한번 보면 일단 피부가 한 2, 3년을 했는데도 막 한 10년, 20년 늙어버린 거죠. 그리고 잇몸이 다 망가지고 모발도 다 빠지고 해서 이제 얼굴이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 몸 전체적으로도 다 망가지지만 특히 이제 얼굴을 나타나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또 필로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데 피부에서 막 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려우니까 막 긁게 되죠. 근데 없어요. 실제로 벌레는. 그런데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피부가 괴사될 정도로 긁어가지고 저렇게 나온 것이 필로폰의 부작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코카인 버그라고 얘기해요. 환촉에 의해서 피가 망가진 거. 메스버그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이렇게 환각, 환청, 환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가 지금 다 망가진 상태죠. 그 다음에 또 헤로인 베이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is in their mother's system. It's hard to watch. And about half babies who are born to mothers taking opiates will have symptoms resembling what you saw in that video. Heroin abuse, we've talked about, it's nearly doubled. 네. 엄마가 임신 중에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그 약물이 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마약에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딱 끊으니까 아기가 이제 경련,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약 중독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들,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 본인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죠. 나는 너무 슬프고 우울한데 약물 먹어서 내가 즐거움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요. 호기심으로 하든 누가 친구가 권해서 하든 그래도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남이 뭐 약물 그 음료 같은 데다가 마약을 타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약물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물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확신대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아까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중독이 한번 되면 자기 의지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을 계속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머리 그림 3가지에 나온 것처럼 다른 행동이 점점점 없어지고 마약에 의한 느낌만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제력,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요. 의사결정, 학습 능력, 기억력, 행동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한 번 망가진 뇌는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뇌를 제외한 나머지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우리가 이제 이 뇌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상습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망가진 뇌는 회복하기가 어렵고 해박적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복구될 수가 없어요. 변형, 약물에 대한 신경 적응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격, 행동, 인지기능, 유전자 활동까지도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가 있는데요. 만족하는 능력,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기능 손상으로 판단력이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정서적 의사소통 장애로 사회성이 저하돼요.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외톨이가 되고 방에만 있게 되고 결국 공황장애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도파민, 성취 욕구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게임을 해서 중독이 되고 도박을 해서 중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한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대마료 한번 볼게요. 마약류로 인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정자가 변형이 되면 2세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자수가 감소되고 IQ가 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아이가 면역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돼서 허약하고 아주 약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또 다음 세대까지도 지장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마약류가
왜 청소년들한테 계속 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선생님이 한 20년, 25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었어요. 마약을 취급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정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젊은 여대생들, 너무나 애띤 뭐 남성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내부하고 외부적인 변화를 일단 보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또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이 특히 많이 떨어져서 IQ가 떨어져요. 지능이 낮아지고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리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결정장애가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는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피해망상, 아까 환촉도 있다 그랬죠.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사람이 괴물로 보이고 이런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주관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미국의 이제 어떤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편의점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칼로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알아보니까 마약을 먹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괴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괴물이 자기한테 달려든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을 막 죽인 그렇게 환청,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흥미가 떨어져요.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되는 거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심장, 뇌, 기관지, 간, 혈관들 이 신체적인 것도 많이 고장이 나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심박동수도 불규칙해지고 또 간염도 생기고 특히 이제 외부적인 거 아까도 사진에도 본 것처럼 피부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치아가 다 망가지고 머리가 빠져서 이제 보통 20-30년 노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알면서도 이제 이걸 끊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 두뇌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1년 이상 최소한 걸린다는 거예요. 뭐 약을 끊고 마약을 중단하고 담배를 끊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보통 1년 이상 그렇게 많이 걸려서 회복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충격적인 기억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고. 평상시에 나오던 도파민의 양의 40배의 도파민이 나왔을 때 그 기억을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발의 욕구가 자꾸 생기고 유혹이 자꾸 따라와서 한번 시작해서 중독이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약사면서 이제 공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제가 이제 40 넘어서 약학 박사를 했고요. 50 넘어서 공학 박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60이 넘었지만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치유 음식을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뇌가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국가 자격증도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따서 지금 한 50개 정도의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뭐 산림치유 지도사 1급 자격증 부터 시작해서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해갖고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안 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각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0살까지 산다 그래요. 잘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멀티플레이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아마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그런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새로운 공부를 도전해 보시고요. 마약이라든지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몸에 안 좋고 평생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물질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360명 중에 180등을 했어요. 첫 시험을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야단칠 거라고 저는 굳은 마음을 갖고 갔는데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이 등수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게요 라고 이제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학교 갔다 오면 예습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적이 올라갔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해서 약대에 가서 약사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성적이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예습 복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약사가 됐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유익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면 변화가 될까요? 절대로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꿈이 있다면 지금 현재를 변화시키고 그것에 집중해서 뭔가 능력을 점점 갈고 닦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예,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용수철을 꾹 눌렀다가 탁 하면 팍 튀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성적이 좋거나 뭐 무슨 상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회복 탄력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많이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7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했나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또 나가는 주눅이 들어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여러분 인생을 잘 개척해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핑이라는 책자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신념을 낳고 신념은 행동을 낳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호르몬이 남아서 몸이 병들고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감정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하면 우리 뇌가 좋은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공부할 때 막 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10번을 외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약국에 가끔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떨린다고 우황청심환 사러 오시는 젊은 분들이 계셔요. 저희 약국에서 철도대학, 지금은 교통대학이죠.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글로 면접 시험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 우황청심환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약을 드리면서 꼭 이 얘기를 해요. 배에다 힘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번 외치고 시험 보라고. 그러면 꼭 합격하실 거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해서 합격됐다고 고맙다고 맛있는 과일을 사다 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금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원하는 꿈을 이루시고 행복하고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네. 우리는 약물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약물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잠깐 와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가지만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시고 또 소중한 인물이 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응원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